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경영과 회계 수업입니다. 대면 강의 지난주 때 찾아뵙고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강의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 강의라 가지고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합니다. 촬영해가지고 올릴 건데 낮이 아니라 가지고 밤 시간에 촬영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차피 이 영상을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영상을 또 인코딩을 해가지고 화질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니까 이 교환 PPT 교환을 올려놓겠습니다. 교환을 좀 출력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교환을 띄워놔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보세요. 목차를 이렇게 좀 달아놨습니다. 회계 기초 이론, 순환과정, 장부의 작성, 재무비율, 개정과목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가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이 교환을 가지고 몇 시간이나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환이랑 이제 책에 있는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가 좀 준비가 되시고 이러면 책으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전까지 이 교환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시간이니까 또 원론적인 걸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동일합니다. 정의 이런 것도 좀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용어 이런 거, 용어의 쓰임새 이런 것도 좀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적들이 대부분 다 영문 번역본이 많기 때문에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간단한 예로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유의적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의적인. 사회경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경험이 많으신 분들 유의적인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평소에 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영문으로 살펴보면 significant 이렇게 돼 있어요. significant. 상당히 중요한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서를 번역을 할 때 유의적인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지?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안 쓰던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파트든 시작할 때 용어의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이지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들어놓으셔야 된다. 어차피 쌓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밑바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란 무엇인가를 되어 있죠.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 이걸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편의점에 가면 하루 종일 편의점에 알바생이 바코드 삑삑 찍죠. 그죠? 그게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사건, 거래, 이것과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래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회계상의 거래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계상의 거래이기는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왜 구분을 하냐면 회계상의 거래만 회계장부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회계장부에 표현이 안 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면 회계장부에 기재가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따 구분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정보 이용자들이 있어요. 그 회계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 이걸 우리는 회계란다 그 얘기예요. 회계.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정보 이용자.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은 조금 있다가 좀 폭넓게 봐야 되니까 정보 이용자부터 보자고 얘기해요. 그럼 정보 이용자는 뭐냐?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정보 이용자란다.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회계 자료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에 정보 이용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 쩌네전쟁 박신양이 돈 빌려주는 사채 말고 회사채. 네.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우량 회사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회계 정보 자료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채권자들도 있고, 그리고 기타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기타 정보 이용자에 보니까 뭐 경영자도 있고,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그리고 정부 및 감독 기관도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해 동안 회사가 장사를 하고 나면 소득이 발생할 거고, 그 소득에 대해서 일부를 정부에 내는 게 세금 아닙니까? 그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금융기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 회사가 대출 한도 어느 정도까지 갚을 여력이 되는데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 정보 자료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 얘기겠죠. 그죠? 뭐 일반 대중도 있는데 일반 대중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죠? 또 넘어갑니다. 자,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로 되어 있죠. 그죠? 학문적인 목적으로 회계를 이렇게 분류한다 그 얘기예요. 뭐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 때 회계 쪽을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비전공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합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계에 대해서 미리 접해보신 분들은 원가회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가회계라는 표현. 그 원가회계를 관리회계랑 믹스시켜서 우리는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서는 코스트 어카운팅이라 가지고 원가회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코스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재무회계다. 재무회계.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의 수요,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다. 그럼 반대로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 이게 관리회계다. 관리회계. 그러면 관리회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리회계.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대부분 학부생들 상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라고 답변이 돌아오냐면 경영자예요. 경영자. 이게 주입식 교육의 병폐거든.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 어떻게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어떻게 경영자만 알고 싶어 하겠어?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회사의 회계 자료, 즉 올해 손익이 얼마가 났는지,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다 궁금하거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궁금해해요. 전부 다. 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머리 삭발하고 빨간띠 메고 이제 사장님이랑 멱살잡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멱살잡이 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올해 임금을 몇 프로 상승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손익자료를 보고 혹은 기대 손익자료를 보고
우리 회사에 올해 매출이 이 정도 신장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 하던데 그러면 분배 차원에서 임금을 좀 증가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 자료를 대면서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노조위원들, 노조위원장도 회계 자료를 알고 싶어 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경영자로 좀 국한을 시켜놨어요. 다시 우리 회사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 그게 관리회계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경영자로 좀 국한을 시켜놨더라.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런 관리회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보고수단에 보니까 특수목적 보고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원칙에 보니까 통일된 회계 원칙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럴듯한 표현을 쓴 거고 그냥 단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틀과 형식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사장님이 회계자료 갖고 오라는데 사장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회계 관리회계 자료예요. 관리회계 자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었으니까요. 이런 자료 막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주간한 회의가 4개니까요. 4개. 그러니까 회의 자료만 주구장창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할 때 제가 별명이 제보낭이었거든. 제보낭. 맨날 회의 자료 만들어가지고 펀칭해가지고 스프링 제본 뜨고 있었다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요번에 들어온 회계팀의 싹수모란 회계 직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장님이 그래요. 병호씨. 네 사장님. 그거 우리 자료 있죠. A, B, C, D, E 그 만들어 놓은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사장님. 그걸 B, C, A, D, E 순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좀 올려놔 주세요. 내일 새벽에 이제 공치러 가기 전에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럼 싹수노라 회계 직원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A, B, C, D, E 순으로 만들어 놓은 회계 자료가 있는데 그걸 사장님이 B, C, A, D, E 순으로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그 뒷날부터 제 책상은 화장실 옆에 안 있겠어요? 혹은 잘리든지. 그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장님 니즈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게 관리회계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관리회계. 또 관리회계 특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미래지향적 정보, 비화폐적 정보도 포함한다 이렇게 있거든. 미래지향적 정보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 미래지향적 정보의 반대말은 뭔데? 과거지향적 정보래. 과거지향적 정보. 그러면 지향이라는 표현을 좀 생략을 해서 과거 정보? 미래 정보? 과거 정보와 미래 정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지? 팩트냐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과거 정보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거죠. 팩트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는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정보를 포함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가정합니다. 사장님이 그래요. 사장님이 병호씨. 네 사장님. 올해 손익. 올해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 좀 뽑아봐요. 네 사장님. 2024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2025년도 올해. 응? 사장님 오늘이 3월 며칠이더라? 오늘이 사장님 3월 중순이거든요. 올해가 끝이 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장님 성격도 참 급하시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12월 31일자가 딱 되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빨리 손익을 뽑아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3월 중순이라고 안 됩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러겠죠. 너는 내일부터 책상에 화장실 옆에 있을 거야. 그죠? 까면 까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올해 손익을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해서 올해 손익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은 그래요. 올해 손익을 어떻게 뽑아온 거야? 예, 사장님. 지금은 3월 중순인데 사장님이 뭐 손익을 뽑아오라고 하니까 어쩝니까 제가. 이렇게 말단 사원이. 어떻게든 뽑아와야죠. 그래서 손익을 어떻게 뽑았어요? 그냥 망구 내 생각입니다. 망구 제 생각으로 손익을 뽑아왔어요. 그럼 사장님이 또 책상을 화장실 옆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막 헛소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사장님. IMF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로 예상을 했고 삼성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미래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실업률 그리고 뭐 공용 증가율,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추정치를 뽑아낸 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 반영을 했더니
올해 손익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팩트냐 이거예요? 팩트가 아니죠. 그렇지만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거든. 그래서 미래지향적 정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화폐적 정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 입맛에 맞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게 관리회계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자, 반대로 재무회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예요.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회사의 자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들 또 뭐 그런 투자자들 그리고 채권자들 그리고 돈 빌려준 금융기관 은행 그리고 세금 떼가야 될 거 아니야 국세청 정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정보 이용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할 건데 이런 정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하려면 미래 정보는 가미시킬 수가 없죠. 철저하게 과거 정보로만 이루어지겠죠. 그게 과거 지향적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A라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줬더니 B라는 사람은 아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충족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B라는 사람을 충족시켜줬더니 C라는 사람은 안 되겠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모든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회계 기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 이용자를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그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제공을 하자. 여기까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 이용자들이 노력을 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딱 그어서. 그리고 틀을 딱 만들자. 틀과 형식을 만들어서 이 틀과 형식에 맞게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자. 그래서 그 틀과 형식을 우리는 회계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회계 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가지고 GAAP이라고 표현합니다.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를 잘못해서 발음이 안 좋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래가지고 GAAP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소련말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일정한 틀과 형식에 맞게끔 해서 정보를 보고하는 그 수단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무제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됐죠? 어렵다고 거짓말해보세요. 안 어렵죠? 그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럼 이 회계원칙에 GAAP에 되어 있네요. GAAP. 그죠? GAAP. GAAP. 그죠?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시험 문제 저런 걸 냅니까? 저런 건 내고 그래 안 합니다. 얄팍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어디서 들어보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쓰는 회계원칙이다 그래서 K자를 붙여서 K-GAAP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미국은 US-GAAP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IFRS라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IFRS. 그럼 IFRS가 도대체 뭐냐? 영자 또 약자 있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해요. 국제 회계 기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구나. 그래서 K자를 붙여서 KIFRS 이렇게 얘기하고 시중에서는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KIFRS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됐죠? 자, 국제 회계 기준은 용어를 번역하니까 국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유럽 기준입니다. 유럽 기준. 유럽에서 쓰는 기준. 근데 이름이 국제회계 기준인 거예요. 2011년에 비유럽권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우리는 K갭을 썼다니까요. 갭이라고 부르는 회계원칙, 회계 기준을 썼다고. 저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향 때문에 미국 기준과 일본 기준 중에서 괜찮다라는 것만 믹스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이 K갭입니다. K갭.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의 영향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죠. 그죠? 그래서 저 K갭을 쓰고 있었는데 2007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오죠.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때 그러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미국 봐봐라. 너희처럼 회계 기준을 회계 처리를 하니까 그 꼴이 나는 거야. 우리처럼 선진화된 회계 기준을 썼어야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국제 기준이고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아서 2011년, 2009년, 2008년부터 작업을 준비를 해서 2011년에 국제 기준을 비유럽권 국가 중에 최초 도입을 하고 상장 금융기관은 의무, 나머지 비상장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 두 가지가 양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금융기관은 국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나머지 비상장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5% 이상입니다. 나머지 95% 이상의 비상장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제 기준을 선택 적용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회계 기준이 두 가지가 양립해 있다. 두 가지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는 국제회계 기준에 입각해 있어요. 이걸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되나?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계 강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강의, 그리고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회계, 세무사, 회계사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회계 강의,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강의 전부 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 여러분들 회계관리 1급이라는 자격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로 따지면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자격증들이 있는데 회계관리 1급이라는 자격증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그죠? 다시. 그래서 우리도 국제 기준으로 저희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비상장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중소기업체 조그만데 이런 데는 그죠? 그래서 조금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기존은 국제 기준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은 아직도 자기 나라 기준을 씁니다. 일본도 자기 나라 기준을 씁니다. 자기 나라 기준을 써요. 됐죠? 자, 그럼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의 기준 뭐가 더 좋은 거냐? 뭐가 더 좋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아니 2007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선진화된 기법인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건 없고. 그리스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뒤에. 그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도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두 개의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회계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자,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규칙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원칙주의와 규칙주의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 어떻게 라면을 끓이면 가장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규칙주의부터 얘기할게요. 일반 기업의 기준이 얘기하고 있는 규칙주의에 따라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 550cc를 딱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고
끓는 점 100도씨가 탁 도달했을 때 스프를 넣고 몇 분 내에 면을 넣고 몇 분 내에 삶아서 몇 분 내에 첨가물을 넣고 몇 분 내에 먹으면 가장 맛있다. 이게 규칙주의예요. 즉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열거해 놓고 있어요.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이 입각하고 있는 이 원칙주의는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원칙주의는 어떻게 하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냐? 가장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냐? 그거 네 입맛에 맞게끔 끓여 먹는 게 가장 맛있지. 너가 팅팅 불어터진 라면을 좋아하면 그래 팅팅 불어터진 상태로 그렇게 먹어. 아니면 완전 소금 소태 같은 걸 좋아하면 물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래 볶음처럼 해서 먹어. 아니면 국물 닝닝한 걸 좋아하면 물을 듬뿍 들이부 가지고 그래 먹어. 그걸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원칙만 딱 제시하고. 이게 원칙주의. 됐죠? 원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국제 기준은 살펴보면 조금 제가 농을 섞어서 얘기하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현업에서 일을 할 때 다양한 케이스에 직면했을 때 찾아보면 어떻게 하라고 다 돼 있다고. 근데 국제 기준은 찾아보면 알아서 잘해라 돼 있어요. 그럼 알아서 잘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건 너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그 판단이 힘들면 전문가에게 판단을 의뢰해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칙주의가 편한 거예요. 찾아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다 열거가 돼 있거든. 다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양이 많겠죠. 그죠? 반대로 국제 기준은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됐죠? 그게 규칙주의와 원칙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양립해 있다더라. 됐죠? 됐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끊었다 하시죠.